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채권 운용 및 투자 전략 여러분들 교재로는 275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개요. 쉬운 건요. 저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 너무 쉬운 것들은 여러분들 교재를 읽어보기만 하면 되는 것들은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의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발행 제한. 근데 이것만 아시면 되죠. 채권은 주식과 함께 채권과 주식은 둘 다 채권과 주식은 직접 금융입니다.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직접 금융입니다. 직접 금융. 간접 금융이 아니라 직접 금융에 해당합니다. 자, 발행 제한 볼까요? 발행 제한. 정부 발행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법인과 상법상의 주식회사 등 법률로서 정해진 기관과 회사만 발행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발행할 때는 국회 동의, 주식회사가 이를 공모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본질, 본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질, 자, 본질에다 별표 쳐놓으시고요. 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번부터 4번까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이자가 확정돼 있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자를 지급한다, 장기적이다, 됐죠. 그 다음에 장점.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요거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뭐가 수익성이고, 뭐뭐가 안전성이고, 뭐뭐가 유동성인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없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종류 한번 가볼게요. 채권의 종류는 발행 주체별 분류에 따라서 총 5가지다라는 거죠. 자, 종류. 발행 주체별로 총 5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5가지가. 아닌 것은 나올 수 있거든요.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만들면 지방채가 되고요. 국채하고 지방채 분류되죠.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특수채입니다. 특수채. 아니, 특수채가 뭔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공사들 거 있죠? 공사들 거. 토지개발채권이라든지 한국전력공사채권, 기술개발 금융채권, 한국도로공사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채는요. 금융채는 특수채 중, 자, 금융채 좀 따라 볼게요. 금융채는 특수채 중에서 발행 주체가 은행인 걸 말합니다. 발행 주체가 은행 등 금융기관인 채권을 우리가 금융채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은, 자, 요 금융채의 종류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금융채의 종류는 좀 암기하세요. 종류를 좀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종합금융채권, 신용카드채권, 리스채권, 할부금융채권, 종합금융채권 했죠. 이런 것들 전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채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국채를 잠깐 자세하게 볼게요. 국채를 약간만 더 자세히 가겠습니다. 자, 국채는요, 재정증권 좀 써놓으시는 게 좋겠죠. 국채는 재정증권, 외평채권, 국고채권, 그 다음에 제1종 국민주택채권, 그 다음에 제2종 국민주택채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 보상채권이 있는데, 일단 요 정도, 요렇게 5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요렇게 5가지는 좀 알아두십시오. 요게, 만기를 먼저 보면은요, 재정증권은 1년 이내짜리 단기채입니다. 1년 이내. 자, 요건 단기채고요. 요거는 좀 길어서 10년 이내. 그 다음에 국고채권은 3, 5, 7, 10입니다.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3, 5, 7, 10이고요. 그 다음에 제1종이 5년, 제2종은 20년입니다. 20년. 요 만기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율은 됐고요. 이율은 됐고, 요거를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은, 그렇죠. 발행 방법. 발행 방법 많이 나와요. 발행 방법까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재정증권 경쟁입찰이에요.
경쟁 입찰. 입찰 방식입니다. 경쟁 입찰. 외평채도 경쟁 입찰, 국고도 경쟁 입찰이죠. 요거까지 경쟁 입찰이에요. 근데 얘하고 얘하고는 첨가소화예요. 첨가소화가 뭔가요? 요거는요, 원하지 않으면 입찰 안 하면 되죠. 원하는 사람만 입찰하는 방식인데, 첨가소화는 이거는 왜 아파트 살 때 강제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거는 강제되는 거예요. 강제. 첨가소화라는 건 강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첨가소화 방식이 제1종 국민주택, 제1, 2종 국민주택채권이고요. 재정증권, 외평채권, 국고채권은 경쟁입찰 방식이다. 1년 이내, 10년 이내, 3호 70, 5년 20년. 요거, 5년 20년, 요거 10년 나오면 틀린 말이 됩니다. 예, 요렇게 좀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됐고요. 그 다음에, 485, 몇 페이지죠? 이자 및 원금 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 있죠?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이제 그 발행 주체에 대한 거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자 및 원금 지급 방식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자 및 원금 지급 방식에 따라서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복리채입니다. 복리채는 이자가 단위기간 수만큼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겁니다. 조심하실 것은 복리는 중간에 이자 주는 거 아니죠. 복리는 만기에 원금에다가 이자가 주어진데 그때 이자가 복리로 계산된다 이런 거죠. 그죠? 공식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중요한 것들은 공식들을 좀 외워두셔야 돼요. 기본적인 계산은 다 나오거든요. 기본적인 계산이 다 나오니까. 자, S는 F. 자, F가 액면가죠. 1 플러스 이율. 표면이율입니다. I의 N승. 자, 몇 년이냐 이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만기 5년 가고요. 만기 5년 가고, 표면금리를 5%로 갈게요. 그리고 액면가 F를 10,000원이라고 합시다. 자, 이때 S를 구하라. 만기 상환 금액을 구하라. 구해보죠, 뭐. 만기 상환 금액 S는 액면가 10,000원. 그죠? 곱하기 1 플러스 I, 자, 0.5죠. 0.05죠. 0.05%니까 0.05에, 자, 만기 5년짜리니까 5승되죠. 이렇게 되면은, 요게 지금 얼마 나오냐면은, 제가 계산해봤을 때 12,762원 나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S는, 만기 상환 금액은 액면가 곱하기 1 플러스 표면 이율의 N승, 만기를 거기다 곱해주면 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개월 단기 재투자 복리채 안 하셔도 되겠고요. 단리채 가보죠. 단리채. 이자가 원금과 같이 나오는데 이자가 딱 단리로 나오는 거죠. 자, 단리채는요. S는 F 1 플러스입니다. 1 플러스 I. 똑같은데요. 얘는 N승, 얘는 곱하기 N입니다. 곱하기 N. 곱하기 N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가볼까요? 우리 I를 8%라고 할게요. 자, I 8%로 가고요. 3년 만기 갈게요. I는 8%, 3년 만기.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되나요? 됐어요.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면. 자, 이럴 때 액면가 10,000원 갈게요. 액면가 10,000원. 그러면 S는 액면가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0.08 되죠? 1 플러스 0.08 곱하기 3이 되죠? 곱하기 3. 그죠? 자, 요거를 하게 되면은,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요게 12,400원 나오죠? 12,400원. 그죠? 요렇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할인채 보겠습니다. 할인채. 자, 복리, 단리 봤고요. 자, 할인채는 공식이 약간 다르죠. 자, 할인채가 뭔가요? 복리이자 주는 거고요. 해마다 원금이 이자가 붙은 거에 대해 또다시 이자가 붙는 게 복리고, 그냥 이거는 똑같은 이자가 3번 붙는 게 단리고, 할인채라는 것은 미리 이자를 띄고 공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기에 원금을 받고, 그러니까 10,000원을 만기에 받고 내가 먼저 살 때는 9,800원에 사는 거예요. 9,800원에 채권을 샀다가 만기에 그 채권을 10,000원과 교환하는 게 할인채죠. 그래서 총 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발행가액은, 자, 10,000원 곱하기 1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I 곱하기 N이 됩니다. 만약에 I를 8%라고 하고, 만기 3년으로 하고, 한번 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은, 10,000원 곱하기 1-0.08 곱하기 3이 됩니다. 이거. 자, 이렇게 돼서, 요거 얼마 나오냐면은요, 요거는 이게 0.24 나오니까, 예, 7,600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표면이율 8%짜리 만기 3년짜리를 할인채로 구입하게 되면은 내가 살 때 들어가는 돈이 발행가액이 7,600원에 발행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행가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 S는 이제 발행가액이니까 발행가액을 구하시오 그러면 발행가액은 7,6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표채라는 거는 이표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게 3개월마다 딱지가 줘요. 딱지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2표라는 게 딱지예요. 딱지. 그래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그래서 분기 하나씩 딱지를 주면은 이거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자가 10,000원이다 그러면 이자가 1년 연 이자가 10,000원이다 그러면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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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원 네 번에 나눠서 주는 걸 우리가 이표채라고 합니다. 주로 회사채가 이표채로 발행이 되고요. 거치분할 상한채라는 것은 5년 동안은 그냥 놔두고 나머지 5년 동안에 원금이 까나가지는 거, 원금을 갚아나가는 걸 우리가 거치분할 상한채라고 합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모집 방법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공모와 사모가 있죠. 그죠? 되셨죠? 할인채에서 제가 이거 종류를 해드렸나요? 할인채. 아, 그렇죠. 그 할인채는 지금 통화안정증권이 할인채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복리채도 아까 써 있었나요? 아, 복리채. 국민주택채권 여기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회사채 주로 뭐라고요? 이표채요. 국민주택채권 뭐라고요? 국민주택채권 이거 복리채요. 복리. 그 다음에 통한증권 뭐라고요? 통한증권 자, 요거는 할인채요. 적어도 요 세 개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채, 무보증채는 여러분들 뭐 아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고요. 예, 보증채, 무보증채는 보시고. 그 다음에 모집 방법에 의한 분류는 공모, 직접 모집이죠. 공모의 직접 모집. 발행회사가 직접 채권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에 따른 사모 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서, 이거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금융채를 발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직접 모집에다 좀 써보죠. 직접 모집은 아무나 직접 모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직접 모집을 할 수 있는 거는 금융채를 발행할 경우입니다. 금융기관이 금융채 발행할 때 이때 직접 발행합니다. 이게 직접 발행이에요. 자, 직접 모집이요. 직접 발행해라. 직접 모집이요. 그 다음에 위탁 모집이라는 거는 대리인을 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간접 모집에는 크게 위탁 모집, 잔액 인수, 총액 인수가 있는데, 맡겨서 하는데, 이게 모집 총액이 미달할 때 발행 위험을 발행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위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팔리지 않았을 때, 미달될 경우에, 자, 미달 시 누가 떠안아 이거를? 발행회사가 떠안게 됩니다. 발행회사가 그걸 떠안습니다. 그에 비해서 총액 인수는 요거를 인수단이 전부 총액을 가져가죠. 인수단이 총액으로 인수하니까 인수단이 총액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잔액 인수는 요거를 매출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죠? 매출 잔액이 있을 경우, 즉, 미달 시에만 인수단이 가져가는 거를, 인수단이 부담하는 거를 우리가 잔액 인수라고 합니다. 됐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모는 여기 거의 발행회사가 몇몇 사람과 채권 인도 인수 계약을 맺으면 사모가 되는 거죠. 주식 발행에서 공모 사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 상한 기간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1년 이하가 단기채입니다. 거기에 자 줄쳐놓으세요. 재정증권, 통한증권, 양곡채. 특히 시험지에 이제 재정증권, 통한증권 많이 나오죠. 그 다음 중기채는 1년에서 5년 미만인데요.
대부분의 회사채가 여기 속하고요. 국민투자채권, 국채기금 관리채권, 외국한 평형기금채권, 외평채라고 하죠. 외평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상한기간 5년 이상의 장기채는 국민주택채권, 그죠? 1종 5년, 2종 20년이었죠. 그리고 서울도시철도채권 되셨죠. 그 다음, 지급이자 변동 여부에 따라서 금리가 확정되어 있는 금리 확정부 채권과 그 국내 채권 대부분은 거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금리 변동부 채권은 가변적으로 되어 있는 걸 말하는데요. CD 유통수익률 변동부 채권 같은 것이 일반적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통화로 되어 있느냐 외국 통화로 되어 있느냐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되셨죠? 이제 합성채권 갑시다. 자, 합성채권 요건 중요하네요. 합성채권. 자, 요걸 좀 지우고 합성채권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합성채권 보겠습니다. 자, 합성채권의 첫 번째는 전환사채입니다. 첫 번째 CB 전환사채예요. 컨버터블 본드입니다. 컨버터블 본드. 발행 당시에는 순수한 회사채 형태로 발행이 되는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보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건데요. 자, 발행 당시에는 뭐로 된다고요? 발행 당시에는 발행은 순수한 회사채로 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환하려면 보유자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전환을 위해서는 보유자의 청구가 있어야 돼요. 예, 그냥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보유자가 청구를 할 때만 그게 전환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특이하게 채권이기도 하고 주식이기도 하죠. 그죠? 사채이면서 주주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는 당연히 주식으로 바꿔갖고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은 주식시장이 요즘같이 침체됐을 때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채권으로 보유하면 되죠. 그래서 채권으로 보유해도 되고 끝까지 자 보세요. 채권으로 그냥 끝까지 가도 되고 만약에 그 중간에 주식이 좋으면 여기서 중간에 바꿔갖고 여기서부터 주식으로 가도 되죠. 이렇게. 그죠? 끝까지 채권으로 가도 되고 주식으로 가도 되고. 근데 둘 중에 하나에 채권도 갖고 주식도 가질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전환사채는. 되셨죠? 그 다음에 전환 가격의 조정, 뭐 무상증자의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예 전환 가격을 조정하기도 한다. 예 됐어요.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전환 채권입니다. 그래서 전환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그거는 좀 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표면금리 자율결정이죠. 표면금리 자율결정이고요. 이자는 후급입니다. 그 다음 상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이고요. 전환비율, 예 전환비율 별표요. 전환비율. 자, CB 나오면요, 항상 전환비율이에요, 전환비율. CB는 전환비율이 중요해요. 도대체, 얼마나 전환할 수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채권 중에서 얼마나 가능하냐, 100%입니다, 100%. 100%. 이거 꼭 기억하세요. 10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부분 전환도 발행은 가능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100% 전환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0%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환 청구 기간은 발행 후 3월이 경과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3월로 했을 경우에는 1년이다. 그러니까 3월가 아닐 경우에는 3월이고요. 3개월이고요. 3월로 했을 경우에는 1년이다. 알아두시고요. 자, 만기보장 수익률 됐고요. 두 번째,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죠. BW 갑니다.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 자,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주는 거예요. 신주를 인수할 권리. 예, 신주 인수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해서 일정 수량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신주 인수권의 분리 여부에 따라서 분리형과 비분리형이 나눠지는데 그거 좀 알아두셔야 되죠. 분리형과 비분리가 나눠집니다. 분리는 뭐냐면 채권 따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인수권 따로 갖고 있는 걸 말하고요. 요거는 분리가 되지 않는 걸 말하죠. 채권과 인수권이 분리가 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될 경우에는 나는 채권만 갖고 있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따로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양도가 가능합니다. 되셨죠? 예. 그러면 CB와 BW의 차이는 뭐냐?
자, 얘네 둘의 차이는 뭐냐? 그게 이제 그 표로 나와 있는데요. 얘는 신주로 전환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죠. 그 다음에, 사채권의 존속 여부가 중요한데요. 얘는 채권이 소멸됩니다. 그죠? 채권이 소멸돼요. 그렇지만 얘는 채권이 그대로 존속하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을 주식하고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지만 얘는 채권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만 받는 거예요. 이게 훨씬 좋은 거죠.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3번 2B 보죠. exchange bond네요. exchangeable bond. 자, 교환한다라는 건데요. 자,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만약에 이제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을 뭐랑 교환하는 거냐면 해당 회사의 소유 주식이에요. 해당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는 거에 유의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현대차 EB를 갖고 있으면, 현대차 EB, 현대차의 교환사채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교환할 때, 현대차의 채권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갖고 있는 계열사라든지, 현대차가 갖고 있는 투자 목적의 다른 회사 주식을 나한테 주는 게 그게 교환사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EB하고, CB하고 EB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CB와 EB를 좀 비교해보면, 전환사채는요, 상장, 비상장이 다 돼요. 조심하세요. 얘는 상장도 되고, 비상장도 돼요. 근데 얘는 안 되죠. 얘는 상장만 되죠. 얘는 상장회사만. 얘는 상장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는 이제 전환권이죠. 바꾸는 거고요. 얘는 교환권입니다. 전환권과 교환권 틀리죠, 좀. 전환권과 교환권.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이제 바꾸는 주식이 뭐가 되냐면, 발행사 주식이죠. 얘는 발행사 주식인데, 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에요. 타 회사 주식. 됐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옵션부 사채 가볼까요? 옵션부 사채. 옵션부 사채라는 건 이제 어떤 옵션이 붙은 걸 말하죠. 옵션이. 사채 발행 시 제시되는 일정 조건이 성립되면 만기 전이라도, 그거 중요합니다. 조건이 성립됐을 때 만기 전이라도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고 사채권자가 발행할 사에다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콜옵션, 풋옵션이 붙어있는 채권이 바로 옵션부 사채입니다. 그래서 콜옵션부 사채 그러면 채권 발행자가 일정 기간 후에는 일정 상한 가격으로 채권 만기 이전에 채권 소지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 발행자가 회사예요, 기업. 자, 기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일정한 상한 가격으로 만기 이전에라도 그 개인 고객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그 채무를 갚아버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콜옵션부 채권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불리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일반 사채보다 높은 액면 이자율이 줄 쳐놓으세요. 일반 사채보다 높은 액면 수익률을 갖습니다. 왜? 이건 그 채권 소지자가 매우 위치가 불안정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수의상한 사채의 가치, 그래서 그 수의상한 사채의 가치는 일반 채권의 가치에서 콜옵션의 가치만큼을 뺀게 된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수의상한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발행 기업이 정해진 콜 가격으로 채권 상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들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풋옵션부 채권. 자, 풋옵션부 채권 소지자가 일정한 기간 후에 일정 가격으로 채권 만기 이전에 채권 발행자에게 되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채권을 말한다. 그래서 풋옵션은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요것은 일반 채권의 가치에다가 풋옵션의 가치가 플러스인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익참가부 사채. 일정률 이율의 이자가 지급되는 동시에 회사 이익분배 줄 쳐놓으세요. 자, 이자도 지급되고 이익분배도 참가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이익참가부 사채라고 합니다.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자산유동화증권 보시면 자산유동화증권 ABS가 나와 있죠. ABS가.
자, ABS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표준화하고 특정 조건별로 집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의 현금 흐름을 이용하여 증권을 상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유동화 대상 자산이 뭐냐라는 건데요. 자, 거기다 이걸 좀 써볼게요. 이게 도대체 뭔데요? 자산 유동화 증권이.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건요, 부동산,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안정성은 있는데, 자, 부동산의 단점이 뭐냐면, 부동산의 장점은 안정성이고요. 단점은 유동성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현금화할 수 없죠. 현금화가 안 되죠. 현금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장점인 안정성을 그대로 지킨 채로 유동성만 보강하자. 그래서 이 부동산을 쪼개가지고 주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 주식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AB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ABS다. 이때 유동화 대상 자산은 그걸 한번 써보자고요. 이때 유동화 대상 자산은 그럼 뭐가 되냐? 여기 유동화 대상 자산이 뭐가 되냐면 유동성이 낮고, 유동성이 높으면 이 뭐 대상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의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유동성이 낮고 현금 흐름의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언제쯤 임대료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산의 동질성입니다. 자산의 동질성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됩니다. 자산의 동질성이 완전히 보장될 수는 없겠지만 자산의 동질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됩니다. 양도가 가능해야죠. 네 번째, 양도도 가능해야 돼요. 누구에게 팔거나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양도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자산 동질성이 높은 자산을 대규모로 갖고서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 ABS의 종류 별표입니다. 자, ABS의 종류 별표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ABS의 종류. 이거 2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 거예요. 패스루하고 페이스루가 있죠. 그래서 패스스루가 있고요. 페이스루가 있어요. 요거 두 개 구별하셔야 돼요. 요거 두 개 비교하셔야 돼요. 이거 많이 나옵니다. 우선 패스루 시큐리티는요, 유동화 자산을 유동화 중개기관에 매각하면 이를 집합화하여 신탁을 설정한 후 이 신탁에 대하여 지분권을 나타내는 일종의 주식 형태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종의 주식 형태다. 그게 패스스루고요. 그에 비해서 페이스루 본드는 유동화 자산 집합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이용하여 증권화하되 그 현금 흐름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단일 증권이 아니라 상한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을 발행하는 거다. 이건 채권을 발행하는 형태다. 예, 요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입의, 도입의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MBS 나와 있죠? MBS. 자, ABS가 일반적인 부동산을 이용해서 그거를 유동성을 위해서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발행한 식이라면, MBS는 이거는 일반적인 부동산이 아니라 요건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한 채권을 말하죠. 주택 저당 대출 유동화 증권. 정확히 얘기하면 주택 저당 대출. 그래서 주택 저당 대출 유동화 증권이 정확한 플레임입니다. 주택 저당 대출 mortgage backed security예요. mortgage backed security. 주택 저당 대출 유동화 증권, 그거를 우리가 MBS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ABS를 말하는데요. 주택 저당 유동 회사를 통해서만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코모코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코모코가 있습니다. 이 MBS를 위해서 코모코가 있어요. 코모코, 요거는 한국 주택 저당 채권인데요. 한국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회사예요. 한국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회사. 이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그게 바로 코모코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요건 뭐 하는 거냐면요. 주택저당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융기관들로부터 이 채권들을 인수받습니다. 이 채권들을 인도받아서 자신의 신탁계정에다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신용을 보강한 다음에 그래서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해서 그걸 현금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은행들이 갖고 있는 부실한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다가 그거를 좀 보완해서 잘 닦아가지고 좀 신뢰도가 높게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증권으로 발행하는 거를 바로 코모코라고 합니다. 예, 되셨죠? 그래서 그 MBS의 특성 갑시다. 특성 중요합니다. 장기로 발행된다 줄치시고요. 장기로 발행된다. 그 다음에 채권 구조가 복잡하고 현금 흐름이 불확실하므로 국채나 회사채보다 수익률이 높다. 예, 높다 알아두시고요. 높다. 뭐 안전하니까 수익률이 낮다 아닙니다. 국채나 회사채보다 수익률이 높다. 그 다음에 MBB 모기지 백드 본드인데 회사채와 비슷한 형태로 발행기관이 보유 저당 대출 집합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특성 부채로 처리되며 이자는 일정 주기로 지급되고 원금 말시에 만기에 이시당한된다. 됐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MBB는 자 변동금리부 사채 FRN이라고 합니다. FRN 발행 시 시장의 대표성을 갖는 금리에 연동되는 걸 말하죠. 그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금리에 연동되는 걸 우리가 변동금리부 사채라고 합니다. 그 기준금리는 거기 보시면 91일물 CD 수익률, 그 다음에 국고채권 3년 만기 수익률 등이 해당된다. 고등금리 채권과 비교할 때 금리 하락 시에는 발행자에게 유리하고 금리 상승 시에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 좀 기억해 주세요. 금리가 하락할 때는 금리가 변하는 것이 발행자에게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금리가 상승할 때는 투자한 사람에게 유리하겠죠. 하루라도, 그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행시장 가죠. 발행시장. 자, 채권의 발행시장은요, 발행자, 우리 아까 했고요. 발행기관, 예, 발행기관 보세요. 간사회사, 인수기관, 청약기관, 그거 외우세요. 뭐 외우라고요? 발행기관의 종류 외우세요. 발행기관 종류. 채권 발행기관의 종류를 암기한다. 그래서 뭐뭐가 있다? 간사회사, 인수기관, 청약기관. 그 다음 채권의 발행 방법은요. 채권의 발행 방법은 간사단. 간사단 자격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간사단 자격은 거기 있죠. 간사단 자격은 좀 알아두세요. 뭐뭐뭐가 해당될 수 있습니까? 간사단에는 산업은행, 증권회사, 종금사, 산업은행, 증권사, 투자금융회사겠죠. 이제 종금사. 여러분 이제 투자금융회사가 되겠지만 어쨌든 구증권사, 구종금사 그게 전부 간사단의 채권 발행시장의 간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만이 될 수 있다. 틀립니다. 저거는 산업은행, 증권사, 종금사가 할 수 있다. 특히 산업은행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되셨죠? 그 다음 채권 발행의 방법에는 사모발행과 공모발행이 있다라는 거 앞에서 했던 거 똑같으니까요. 그죠? 똑같으니까 그거는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보죠. 거기 직접 발행 방식에 보시면요. 여기 좀 중요한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직접 발행 방식에 보시면은 경쟁 입찰의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경쟁 입찰의 복수 가격 경매 방식에 복수 가격 수익률 경매 방식과 단일 가격 경매 방식이 있는데요. 예, 요게 아주 많이 나옵니다. 복수 가격 경매 방식하고 단일 가격 경매 방식 요게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복수 가격 경매 방식 요거를 컨벤셔널 옥션이라고 하고요. 영어도 좀 알아두세요. 컨벤셔널 옥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걸 더치 옥션이라고 그래요. 더치 옥션. 예,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컨벤셔널 옥션이 뭐냐면 내정 수익률 이하에서 각 응찰 수익률을 낮은 수익률 순으로 배열하여 최저 수익률부터 발행 예정액에 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결정하되 제시한 수익률로 적용되므로 복수 낙찰 가격이 생긴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5.1%, 5.2%, 5.3%, 5.4%,
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5.5%. 그랬을 때 5.4%로 결정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이걸 전부 다 그러니까 복수 가격으로 이렇게 복수 가격으로 이게 입찰이 복수 가격으로 얘네들이 다 합격이고 5.5 이상이 이율이 높은 게 돼야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복수 가격이 생기는 게 바로 컨벤셔널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단일 가격이라는 거는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여기가 몽땅 그냥 5.4%로 결정되는 방식이 더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까지 쭉 끊은 다음에 딱 끊어가지고 요 위에도 여기까지 다 되면 그게 이제 컨벤셔널 방식이고요. 딱 끊어서 한 가지 가격으로 정해버리면 그게 바로 더치 방식입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간접 발행에서 잔액 인수 방식, 총액 인수 방식은 계속 나온 거니까 이제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죠? 그건 안 하셔도 되겠죠? 이걸 좀 한번 표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표로 한번 그리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크게 나누면 3호하고 공모가 있는 거고요. 헷갈리시면 이거 좀 적어 놓으시면 편하겠죠. 3호하고 공모가 있는 거고요. 이 공모 안에 다시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나눠집니다. 직접 발행, 간접 발행. 혼동되실 테니까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래요. 요 직접 발행이 다시 매출 발행. 그리고 공모 입찰 발행이 있어요. 공모 입찰. 자, 입찰하는 방식이 있어요. 요거 그대로 매출에 팔아버리는 거고, 공모 입찰 발행은 요거는 입찰을 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경쟁 입찰과 비경쟁 입찰이 있는데, 공모 입찰할 때 경쟁 입찰과 비경쟁 입찰이 있는데, 이 경쟁 입찰이 아까 방금 봤었던 컨벤셔널과 더치 방식이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까지 했죠? 간접 발행. 예, 간접 발행에 다시 위탁 모집과 인수 모집이 있고요. 위탁 모집하고 인수 모집이 있고요. 이 인수 모집에 다시 잔액 인수 방식하고 총액 인수 방식이 있어서 우리가 요거를 간접 발행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보기도 하죠. 그죠? 됐죠? 직접 발행에 들어가는 게 공모 입찰 발행, 컨벤셔널 더치고요. 그 다음에 위탁 모집, 잔액 인수, 총액 인수 전부 간접 발행 방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공모가 되는 거지요. 예, 되셨습니까? 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채권에서 채권의 발행 시장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채권의 유통 시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유통시장은 조금 좀 어렵습니다. 예, 유통시장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뒤에 가게 되면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금리 쪽, 예, 자금시장의 금리 결정과 기간 구조,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오늘은 뭐 아주 편안하게 들으셨을 텐데, 다음 시간에 약간 좀 어려운 부분도 나오겠네요.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